바운디드 컨텍스트부터 먼저 끌어다 놓을게요. 그건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 영역은 민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고 이렇게 도메인을 이렇게 쪼갤 거라고. 이렇게 분석 차원별로 해서 도메인을 분리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구조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데이터 메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갤 수 있다. 우리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이 이벤트를 먼저 이렇게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 업무에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붙이시겠죠. 이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뭔가 의사결정이 있을 거라고. 의사결정은 우리는 이런 커맨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목록에 추가가 됩니다. 자, 언제 신청이 되면 조사 목록에 추가. 자,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되면 무조건 민원 처리를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되었을 때 조사 목록에 알아서 추가가 되고 완료가 되면 민원 처리를 하는 단계에 필요한 처리 목록에 추가가 되죠. 이렇게 흘러가는. 자,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계 기준으로 넘어가면 이 중간에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끼워넣게 됩니다.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건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갖추는 객체의 덩어리다. 그냥 쉽게 이걸 도출하는 방법은 민원 신청과 신청이 완료되는 요 사이, 그러니까 커맨드와 이벤트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생성된 UI고요. 저걸 통해서 이제 UI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민원 사실조사 처리, 민원 유형 해가지고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유엔진의 장진영입니다. 오늘 내용은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구현하는 데 있어서의 이 러닝 패스 중에서 첫 번째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인 설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쿠버네티스 패턴에서 쿠버네티스를 우리가 배우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그 책을 딱 펼쳐보시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배워라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책을 딱 펼쳐서 보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배워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책을 딱 펼치면 클린 코드 이야기가 딱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양파 껍질과 같은 우리의 지식의 레이어를 사실 가지고 있어야 올바른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우리가 구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정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애플리케이션이 있는데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로 우리가 느슨한 결합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구조로 애플리케이션이 설계가 되고요. 이런 것들은 쿠버네티스와 같은 컨테이너 위에 경량으로 애플리케이션들이 올라가서 필요에 따라서 확장되었다가 혹은 소멸되었다가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어, 최신의 어떤 기술이나 요구사항을 빠르게 반영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구성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기존의 애플리케이션들을 어떤 범위를 가지고 쪼개야 되고요. 그렇죠? 그들 간에 다시 연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연동이 이루어질 때는 결합 구조를 느슨하게 해서 하나의 애플리케이션이 만약에 하나의 서비스가 이 구성하고 있는 전체 마이크로 서비스 중에 하나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장애가 생긴다 하더라도 다른 마이크로 서비스의 장애 전파를 차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거나 제거할 때도 그런 것들이 작용을 해서 쉽게 사용이 될 수 있도록 확장이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간에 이러한 서비스들이 추가되고 제거되는 과정에서도 이 클라이언트 단의 애플리케이션들의 프로토콜은 변함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API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API는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는 기존의 백엔드에서 서버 사이드에서 이렇게 HTML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어, 클라이언트 사이드에서 어, 뒤에 있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데이터들을 혼합해서 구성되는 그러한 형태의 구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최근에는 마이크로 프론트엔드의 이야기도 많이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은 이렇게 구현해야 되는 여러 가지 패턴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한 설계 기준도 많은 설계 기준들을 우리가 따라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설계하는 그 기본 바탕에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 패턴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MSA를 이제 학습하기 위해서 이 DDD라고 하는 언급을 많이 접하셨을 겁니다. 이 DDD라고 하는 것은 나이가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20살 정도 됐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거죠. MSA보다. 이 내용에는 먼저 우리의 소프트웨어의 복잡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잡한 우리 소프트웨어가 복잡해지는 그 이유를 여기서 밝히고 있고 그것을 풀기 위해서 다양한 패턴들을 이렇게 20년간 정의해 왔습니다. 그 이 패턴들이 크게 비즈니스 관점에 해당하는 패턴들이 있고요. 이걸 실제로 구현하는 관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DDD의 접근은 멀티 도메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멀티 도메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 영역, 업무의 영역에 해당하는 도메인 모델을 여러 개를 가져간다는 뜻입니다. 도메인 모델을 쉽게 이야기하면 업무의 영역별로 해가지고 각기 다른 데이터베이스 구조나 각기 다른 어떤 클래스 구조, 객체 구조를 가져간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야기는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해서 업무 영역들을 쪼개게 되는데 그 쪼개는 전략을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건 업무의 영역을 내가 보고자 하는 영역으로 한정시키는 그러한 우리가 맥락이라고 부르죠.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맥락이라는 뜻인데 그 업무의 맥락을 한정시킨다. 그 업무의 맥락을 한정시켜서 범위를 축소시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생기는데 그러한 것들 그 업무의 영역에 집중할 수 있게 우리 공공 서비스 중에서 서비스가 장애가 없어야 되고 잦은 배포가 이루어지면서도 서비스의 품질이 유지되어야 되는 영역을 우리는 코어 도메인이라고 부를 겁니다. 이 코어 도메인에 우리가 자원들을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지 않은 도메인들, 지원 및 일반 도메인은 우리가 사서 쓰거나 혹은 외주를 줘서 적당히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전략이 일단 1차적인 전략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의 서비스의 커플링을 줄이는 거죠. 커플링을 줄일 때 어떤 서비스에 더 중요도를 주고 어떤 서비스가 더 자주 배포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기법으로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구현을 할 때는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내에 존재하는 그 어떤 단위 로직들이 있는데 그 로직들을 우리가 서비스를 쪼개면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쪼개갈 때. 근데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 에이시드 트랜잭션, 우리가 트랜잭션 이슈가 항상 생기죠. 이 서비스를 쪼갤 때. 그 트랜잭션이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꼭 유지되어야 되는 그 가장 작은 단위. 이것을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식별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그리거트를 통해 가지고 우리 트랜잭션을 유지시킬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어그리거트 간에는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라고 하는 기법으로 서로 간에 최종적 일관성을 가지고 일관성을 유지를 할 겁니다. 그럴 때 도메인 이벤트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벤트를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연동시키고 그리고 이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 단위 도메인을 구현할 때는 우리가 유비쿼터스 랭귀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사용되는 여러 가지 엔터티들을 그 업무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을 택함으로써 그 복잡도를 도메인 내에 여러 가지 우리의 비즈니스 전문가와 개발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면서도 비즈니스 쪽에서 변화된 업무 요건의 변화를 실제 코드에 쉽게 반영하고 그리고 그것을 검증을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유비쿼터스 랭귀지를 통해서 이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클린 아키텍처, 마지막으로 클린 아키텍처와 같은 그 구조를 통해서 하부의 기술이 자주 변한다 하더라도 하부의 기술이 변한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여러 가지 기술 변화에 있어가지고 이 우리의 기존에 만든 코드에 있는 비즈니스 로직이 변화를
사이드 이펙트를 적게 겹게 만드는 그런 레이어드 아키텍처를 우리는 전략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러한 또 패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이게 전체적인 DDD 패턴인데 대략 지금 이 이름들이 상당히 이제 낯설고 어려운 느낌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이제 하나씩 좀 다뤄볼 겁니다. 자, 먼저 우리의 이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해서 복잡해지는지를 한번 보면 최초에 우리는 우리의 도메인에 해당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쇼핑몰이라고 해볼게요. 쇼핑몰을 구현을 한다라고 하면 최초에 우리가 구현하는 거는 주문 접수 정도만 구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문 처리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우리는 구현을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시간이 갈수록 우리는 욕심이 생깁니다. 우리의 비즈니스가 잘 되고 그러고 나면 여기에 여러 가지 배송 관련된 기능이라든지 고객 클레임 처리라든지 관련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되게 됩니다. 기능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어, 영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영역이라고 하는 거는 단지 기능이 아니라 뭔가 새로운 업무의 유형이 아예 새로운 도메인이 추가된다는 거죠. 새로운 전문 영역이 추가된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문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점점 우리의 기존에 있던 테이블과 객체 구조의 그 기능, 새로운 전문성을 추가하기 위해서 어떤 피처가 여러 가지 형상이 추가된다는 거죠. 이렇게 점점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기업이 보통 성장을 하게 되면 다른 타 영역에 대한 것도 계속 이제 확장을 하죠. 그러면서 우리의 소프트웨어가 초기에 우리의 그 도메인 업무가 아닌 외적인 수많은 업무들이 이렇게 자리를 잡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규모가 상당히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 영역이 다양한 업무의 전문성이 하나의 소프트웨어 속에 포함이 되면서 우리가 기존의 코드를 지금 현재 있는 코드를 읽기 어려워지고 유지보수하기 어려워지고 하나의 사이드 이펙트가 어디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럼 이 3번 정도에 이르게 되면 우리는 어떤 걸 하게 됩니까? 예, 차세대를 하게 됩니다. 차세대를 통해서 이 전체를 다시 표준화를 시켜서 데이터베이스를 다시 우리가 정제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시 표준화하고 일반화하고 정규화하는 작업을 다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기적인 우리 차세대가 필요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고자 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들은 생명체 같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수 있어야 됩니다. 계속 살아 있으면서 필요한 피처가 있으면 그때그때 곧바로 추가될 수 있어야 되고 수정될 수 있어야 되고 어, 이렇게 한 번에 빅뱅 방식으로 차세대를 통해서 만들어질 수가 없는 구조죠. 왜냐하면 잦은 배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의 이 모놀리스 기반의 빅뱅 방식의 유지보수로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의 시나리오를 지탱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제시하는 그 해결책은 멀티플 도메인 모델이다라고 한 겁니다. 멀티플 도메인 모델은 우리가 새로운 영역, 업무의 전문성이 나타날 때 그때는 완전히 새로운 집을 지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시스템처럼 설계를 하고 그 속에 데이터베이스, 객체 구조 그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죠. 네. 각자의 영역은 각자의 그릇에 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담는 그릇을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그러니까 내 업무 영역이 있으면 내 업무 영역에서 다른 업무 영역에 범람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한정시키겠다. 이런 의미로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바운디드 컨텍스트를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들여다보면 우리가 커스터머, 고객이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이 있다고 볼게요. 자, 기존의 라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모놀리스에서 하던 방식은 커스터머, 고객이다 그러면 여기에 최초에는 영업에 필요한 고객에 대한 노트, 메시지, 견적 이런 것들만 담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부킹,
예약도 좀 되게 하자라고 하는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에 페이먼트, 어드레스, 그다음에 항공편에 대한 필드가 추가가 되겠죠. 이 커스터머라고 하는 테이블에. 예, 추가를 해서 이 두 개의 업무를 같이 하나의 테이블을 통해서 같이 운영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업무가 추가가 됐어요. 마케팅이라는 업무를 또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 로얄티, 페르소나, 뉴스레터와 같은 이러한 데이터까지 같이 이 하나의 커스터머라고 하는 엔터티에 추가가 되겠죠. 이 테이블에. 그러면 이 테이블이 모든 걸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이 갓 테이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신과 같은 테이블이 됩니다. 이 테이블만 건드리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중앙에 있는 테이블이 점차 큰 진흙덩어리처럼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빅볼 오브 머드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러면 이 DBA 입장에서 모든 새로운 필드의 추가나 이런 것들을 잘 컨트롤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던전 마스터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 DBA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없으면 그 지하도의 구조를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스템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거나 혹은 새롭게 뭔가 학습하려고 하는 모든 이 개발팀들이 이 전체 큰 시스템의 그 구조를 다 잘 알고 있어야만 확장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는 캐노니컬 모델이라고 합니다. 아주 전지전능한 설계를 지속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정비를 해줘야 되고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 모델입니다. 그러면서 이것들은 나중에 기술 부채가 쌓이게 되면 차세대를 유발하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멀티플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각자가 담고자 하는 테이블을 각자의 모델을 가져가자. 모델이라고 표현한 건 이제 테이블 구조라고 그냥 단순히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일즈 컨텍스트, 세일즈라고 하는 바운디드 컨텍스트에서는 그냥 이것을 고객 가망 어떤 고객이다라고 하는 그 리드라고 하는 어떤 테이블로 내부에 구성을 하고 거기에 필요한 필드만 가져가자. 그리고 부킹 컨텍스트에서는 커스터머라고 부르지 않고 패신저라고만 부르자. 그래서 그 여행 여객이죠. 그 속에 정보만 담자. 그 다음에 마케팅 컨텍스트에서는 가입자라고 선언을 하자. 자, 그렇게 하면 자기 업무 영역의 언어가 훨씬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랭귀지, 언어라고 하는 건 실제 소스 코드에서 드러나는 랭귀지이기도 한 거죠. 테이블명, 클래스 속에 들어있는 필드명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일반화되고 추상화되는 게 아니고 명확하게 그 도메인을 서술하는 언어로 더욱더 편안하게 읽을 수 있고 리더빌리티가 높아지고 이것과 관련된 이 영역 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언어가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언어를 모호하게 쓰지 않고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하나처럼 우리가 그 영역 내에 있는 이 영역을 이렇게 볼게요. 소프트웨어 영역, 그다음에 건설업 영역이 있다라고 하면은 동일한 용어들을 쓰지만 서로 의미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런 것처럼 언어가 모호해지는 이유가 이렇게 하나로 갔을 때 언어가 모호해진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어떤 컨텍스트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는 구분하기가 힘들죠. 어, 뭔가 그 맥락이 서로 중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데 그 맥락을 한정시키면 우리는 그 업무의 영역의 사이즈가 작아지므로 우리 개발자의 내부화를 훨씬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메인 주도 설계는 이러한 복잡성을 한정시키는 그러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한정된 맥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패턴이죠. 그래서 업무의 영역을 이렇게 한정시키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이 팀 내에서 이 맥락 속에서는 훨씬 더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해지고 이해하기 쉬운 언어를 사용을 하게 된다. 이 언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건 소스 코드라고 생각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실제 배포되는
마이크로 서비스의 대입을 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 배포 단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제 애플리케이션이 배포되는 하나의 서버다 이렇게 보시면 그 서버에서 우리 어떤 기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주문이라고 하는 업무 영역이 있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배송이라고 하는 업무 영역이 이렇게 다 그냥 하나로 돼 있다고. 배포 단위가 하나의 모놀리스로 돼 있다. 그러면 우리는 주문에 해당하는 테이블에 해당하는 필드와 배송에서 요구되는 배송 업무에서 요구되는 필드들을 이렇게 일반화시키고 정규화를 시키겠죠. 그래서 이 주문이라고 하는 테이블에다가 이 모든 내용을 다 관리를 하고자 할 겁니다. 자, 이러한 접근을 우리는 이렇게 이제 바꾸겠다는 거죠. 멀티플 모델로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주문에 필요한 필드만 가지고 배송에는 배송에 필요한 필드만 가지겠다. 이 두 가지를 서브 도메인을 넘어서 일반화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앞서서 본 것처럼 이런 일반화와 정규화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는 이런 일반화를 하지 않겠다는 접근이 자기 영역에 해당하는 데이터 모델은 별도로 가져가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더와 딜리버는 사실상 같은 데이터가 아니냐. 근데 이것을 그러면 데이터가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데이터가 중복되고 모델이 중복 선언이 되게 됩니다. 중복 선언이 되지만 자기의 모델에 적합하게 어떤 네이밍부터 자기한테 필요한 필드들만 가지게끔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역정규화를 시킵니다. 역정규화를 시키고 이들 간의 연계가 이제 필요하죠. 분리를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주문이 생겼을 때 예를 들면은 해당 주문에 대한 배송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주문이 벌어졌을 때 배송 한 건이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개를 연결 짓는 것을 우리는 안티 커럽션 레이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일종의 통역 작업이 필요해집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테이블이었기 때문에 같은 구조였기 때문에 서로 이 같은 구조의 거를 공유해서 이해를 하면 됐지만 지금은 여기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여기서 읽어드릴 수 있게 중간에 안티 커럽션을 해주는 레이어가 필요합니다. 뭐 쉽게 이야기해서 어댑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존의 싱글 모델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싱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업무의 영역이 각기 상이한 어떤 목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사용하는 언어를 하나의 언어로 다 통일하겠다는 그런 접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에스페란토 같은 게 있었죠. 지구에 있는 모든 인류가 하나의 언어를 배워서 사용을 하면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겠네라고 하는 그런 어프로치였어요. 그런데 이게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는 거죠. 영역이 커지면. 왜냐하면 그건 철학도 다르고 그, 그 도메인 내에서의 어떤 문화나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의 동일한 어떤 모델로 통일시킨다는 건 상당히 힘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접근은 실패했고 중간에 이런 통역사를 두는 이 엔터커럽션을 줘가지고 연동시키는 접근이 조금 더 현실적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그 접근이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에서 이 엔터 커럽션 레이어를 구현하는 기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으로 한쪽에서 예를 들면 주문이 들어왔으면 주문에 대해서 배송 한 건을 시작하십시오라고 여기서 리퀘스트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Tful API 같은 걸로 내 정보를 담아다가 이런 주문이 들어왔으니까 배송을 시작해라고 이렇게 API로 호출하는 겁니다. RESTful API 같은 걸로. 근데 이것의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의 단점은 한계는 이 딜리버리라고 하는 서비스가 실행 시에 만약에 장애가 벌어지게 되면 이 주문 자체가 트랜잭션이 실패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장애가 전파되는 속성을 갖고 있는 것이 이 리퀘스트 리스판스 방식의 연동의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 보완하는 방법은 펍섭 방식으로 도메인 이벤트를 통해서 여기서 발생한 이벤트를 어떠한 메시징 플랫폼에
등록만 한 거죠. 신호탄을 쏴서 주문이 발생했어라고 이벤트를 퍼블리시하고 그것을 받는 쪽 서브스크라이버가 시간이 날 때 그것을 메시징 플랫폼에서 가져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그 연동 패턴들은 주로 이 펍섭 방식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서로 연동에 대한 커플링이 런타임 커플링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행 시에 둘 간에 여기서 장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딜리버리가 장애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주문은 계속 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문을 계속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징 플랫폼의 그 트랜잭션에 대한 내용이 계속 쌓여 있기 때문이죠. 쌓여 있고 딜리버리가 시간이 날 때 그 쌓여 있던 주문 건들을 하나씩 해소를 시키면서 전체 업무의 성능도 높이고 어떤 이 시스템의 장애 전파도 차단이 되는 그러한 루즈리 커플드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할 때 이 이벤트 드리븐 서비스를 기반에 연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일관성 문제가 생기죠. 앞서서 본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주문이 배송이 되어야만 주문 한 건이 벌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all or nothing처럼 동작을 하죠. 배송이 추가가 되지 않았는데 주문이 되지 않을 겁니다. 자,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좋은 것처럼 보인다는 게 주문이 배송을 곧바로 안 돼, 배송 정보와 주문 정보는 하나처럼 움직이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RDBMS의 ACD한 트랜잭션의 개념에서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주문 자체가 주문의 내역이 완전하게 고객에 의해서 접수가 됐는데 지금 배송 회사가 잠시 주고 있다고 해서 이 고객이 책임을 지고 배송 문제 때문에 주문이 안 되어야 된다. 그건 좀 생각해 보면 이상한 거죠. 이 두 개는 영역이 다르고 이 데이터의 인테그리티가 여기에서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오더 내에서는 트랜잭션이 찍히는 게 맞고요. 딜리버리는 우리가 주문을 받은 다음에 계속적으로 제시도를 통해서 배송이 이루어지게끔 유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기법을 쓰게 됩니다. Eventual Consistency. 그건 뭐냐면 소비자나 고객이 뭔가 리퀘스트를 줬다라고 하면 그 리퀘스트를 기억하고 여기에서는 트랜잭션을 먼저 로컬 트랜잭션을 끊고 그 다음에 행해지는 후선 프로세스들은 만약에 거기가 그 서비스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재시도를 통해서 결국 이 주문 한 건에 대해서 배송 한 건이 생기게 되는 것을 우리는 메시지를 통해서 보장한다. 네. 그래서 결국은 트랜잭션이 묶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네, 일관성이 결국은 묶인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 일관성 혹은 이제 저는 결국에 일관성이 맺어진다. 그냥 이렇게 그냥 말로 그냥 서술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겁니다. 시간차는 있을 뿐. 그렇죠? 시간차는 있을 뿐, 결국은 맺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클라우드 시스템은 펜딩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펜딩. 지금 작업 중이다라고 하는 거죠. 클라우드 시스템은 항상 이렇게 모든 서비스가 업돼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서비스, 그 서비스들 중에 일부는 실패 상태일 수도 있고 또 되살아났다가 또 일부는 또 죽었다가 그건 뭐 신규 서비스를 재배포하기 때문일 수도 있고 중간중간에 어떤 여러 가지 자원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고의로 낮에는 내려놨다가 야간에만 띄우는 서비스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모든 서비스가 다 업타임을 100% 유지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를 매우 많이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쿠버네티스와 카프카 같은 것들이 잘 지탱을 또 해주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쪼개진 것들을 멀티플 도메인으로 간다.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여러 서비스로 쪼갠다라고 하는 것은 잘 알겠는데, 그리고 연동이 어떻게 되는지 알았는데, 그럼 중요한 것은 이걸 어떻게 쪼갤 거냐라고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우리 이슈입니다. 자,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분해하는 관점을 크게 비즈니스 관점, 기술 관점 이렇게 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도메인의 전문성, 자, 업무 영역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게 내 업무 영역이라고 하는 걸 한정시킴으로써 내 전문성이 아닌 부분은 우리가 그 문제 영역에서 이제 벗어나게끔 그래서 도메인을 쪼갠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어프로치입니다.
업무의 전문성과 중요도 위주로 보는 거죠. 그리고 어, 배포 주기가 다른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제약 이론을 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도메인들은 주로 배포를 자주 해야 됩니다. 중요한 우리가 경쟁력을 내야 되고 그 대국민 어떻게 보면 그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인 요구사항이 계속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요구사항을 자주자주 반영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자주 바뀌지 않은 업무가 있고 자주 바뀌는 주요한 업무 영역이 있다고 하면 주요한 업무 영역과 자주 바뀌지 않는 업무 영역과 자주 바뀌어야 되는 업무 영역이 같은 어, 대포 환경을 갖고 있다. 대포를 위한 같은 구성을 갖고 있다고 치면 그때마다 대포가 그 대포 주기를 같이 가져가지 않는 쪽에 그 주기를 우리 맞출 수밖에 없겠죠. 배포 주기가 그에 의해서 제약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배포 주기에 따라 가지고 또 측정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도메인 관점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조직 관점입니다. 자치성을 중심으로 이 조직과 그 우리 다른 조직 간에는 이해관계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직별로 해서 팀 구조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끌어내는 것도 어,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은 사용자 관점입니다. 사용자 관점으로 그 해당 사용자의 분류에 따라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기술 관점으로는 트랜잭션 성능 관점이죠. 그래서 트랜잭션 모형을 앞서 이야기한 에이시드 트랜잭션이나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분리될 수가 있다면 이게 예를 들면은 주문에 해당하는 업무는 24시간 365일 계속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가 폭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업무들, 주문과 관계없는 다음에 예를 들면 결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후에 뭐 그 요청에 대한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검증하는 그런 프로세스들이 뒤에 있다라고 하면 그걸 꼭 하나의 트랜잭션에 담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DB가 긴 시간 락킹이 걸리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다른 트랜잭션이 유입이 되지 못합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모형을 의도적으로 도입합니다.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트랜잭션을 끊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의 설계, 그 임플리멘테이션 거기에서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14초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트랜잭션은 무조건 쪼개라. 뭐 이러한 가이드라인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프라 관점입니다. 서로 다른 플랫폼을 사용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예를 들면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도 이제,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죠. 뭐 RDBMS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NoSQL 같은, 그리고 뭐 타임 시리즈 DB라든지, 최근에는 이제 그래프 DB, 뭐 벡터 데이터베이스, 뭐 그런 분석이나 혹은, 인공지능을 위해서 적합한 그런 모형의 데이터베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업무 영역들이 이렇게 쭉 나뉠 때, 이게 가져가야 되는 인프라가, 저런 인프라가 훨씬 더 최적화됐다. 예를 들면 분석을 위해서는 파이썬이나, 파이썬 플랫폼 위에 여러 가지 뭐 벡터DB가 더 적합하다. 그러면, 그러한 플랫폼을 구성해서 분리를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그 분해를 하기 위한 관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에서 이걸 다 선택하는 수가 있느냐? 그렇지는 않겠죠. 우리가 지금 우리 기관에서 가장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그러니까 도입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이 뭐냐? 그걸 먼저 분석을 해야 되겠죠. 예를 들면 장애가 많이 전파되고 있고 우리가 시스템 간에 전문성이 다른데 팀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원활하지 않고 배포를 할 때마다 그런 것들이 간섭을 준다. 그러면 조직 관점, 도메인 관점을 최우선적으로 이 기준으로 쪼개야 될 것이고요. 아, 그게 아니야. 기존에 우리가 레가시 시스템이 너무 노후화됐고 그쪽 플랫폼하고 신규 플랫폼들은 사용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나 프레임워크의 그 버전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차이가 많이 생겼어. 라고 하면 인프라 관점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성능이 너무 안 나오고 트랜잭션이 기존의 방식으로 원 트랜잭션 안에서 모든 걸 처리하는 것들의 성능이 안 나온다. 그러면 또 트랜잭션 관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사용자별로 해서
너무 규칙이나 적용되는 규칙이 너무 다르다. 어떤 연령대별로 해서 이 민원 처리의 그 자격이나 그 어떤 그 민원인의 어떤 그 가입자 뭐 예를 들면 뭐 보험이다. 그러면 가입자의 유형마다 매우 다른 정책이 적용돼야 돼서 아예 애초에 가입자별로 해서 서비스를 분리하는 게 좋겠다. 혹은 뭐 일반 사용자와 뒤에 백오피스를 처리하는 우리 그 업무 담당자 간의 그 전문 영역이 너무 다르다. 사용자마다의 어떤 우리가 제공해야 되는 서비스가 완전 다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먼저 우선시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는 관점은 비즈니스적인 그런 필요성, 그런 환경을 먼저 가지고 이러한 것들 중에서 채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서비스들을 도메인을 이제 분리를 한 다음에 거기다가 우리는 우선순위를 매겨요. 우선순위를 매긴다는 게 첫 번째는 지금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뭐 자동차로 치면 엔진이 코어 도메인이죠.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그러니까 우리 공공기관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야 되는 업무 영역 그걸 이제 코어 도메인이라고 부르고 어, 서포티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이 코어 도메인을 지탱하기 위한 어떤 보조적인 그런 업무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네릭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뭐 자동차로 치면 이제 자동차의 뭐 시트 같은 거죠. 이건 사서 쓰는 게 더 품질과 비용이 낮은 것을 뜻합니다.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것들로 우리가 왜 구분을 하냐면 실제 투자를 함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서비스에 장애가 생기는 이유들 보면 중요하지 않은 업무에다가 에너지를 쓰면서 버전업을 시키다가 주요한 핵심 도메인의 기능들이 마비가 된다든지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비즈니스 중요도가 높으면서 그러면서 다른 다른 어떤 경쟁 제품이 잘 따라오기 힘든 중요한 업무 영역 그리고 배포 변화성이 많이 요구되는 자주 고객의 니즈가 우리 그 공공 서비스의 변화의 니즈가 잦은 그런 업무일 때 우리는 그 업무 영역만 코어 도메인으로 이렇게 끄집어내게 되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구매 혹은 적용 혹은 아웃소싱을 줘서 우리는 구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제적인 관점에 마이크로 서비스의 구현 전략을 나누기도 한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분해를 이제 어디까지 할 거냐, 몇 개까지 쪼개는 것이 좋으냐. 여기 이제 코어와 서포팅이라고 하는 거는 크게 핵심 도메인,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에 핵심적인 장애 전파가 없어야 되고 자주 변화가 생길 수 있는 핵심 도메인과 서포팅 도메인 이 두 개로 쪼개는 게 첫 번째 방법이겠죠. 그리고 제네릭 도메인까지 해서 한 세 개 정도 이렇게 쪼갤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초기에 우리가 모델리스에서 초기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초기에 도입할 때 이렇게 경험을 쌓아가기 위해서 한 두 개 정도로 우리는 가장 시급한 영역으로 쪼갤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비즈니스 업무 영역별로, 팀별로 해서 우리는 쪼갤 수가 있을 겁니다. 더 많이 쪼개지겠죠. 팀 수가 많으니까. 그 다음에 서브 도메인입니다. 서브 도메인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그 전문성 위주로 더 쪼개겠죠. 한 팀에도 여러 전문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별로 다 쪼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단계, 가장 작은 단위가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부르는데요. 많이 쪼개면 많이 쪼갤수록 좋겠죠. 그렇지만 분산 처리 비용이 높아집니다. 우리가 구현 비용에서 여러 가지 서로 간의 연동을 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연동해야 되니까 분산 처리 비용이 높아지겠죠. 이런 오버헤드가 있으니까 우리가 적당한 수준에서 적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항상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할 때 데이터 일관성에 대한 이슈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DDD에서는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패턴과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패턴을 통해서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됩니다. 어그리거트는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작은 원자적 단위입니다. 엔터티 묶음. 그래서 이 하나의 어그리거트는 다른 어그리거트와는 트랜잭션을 달리합니다. 아까 마이크로 서비스 이렇게 분리하면 트랜잭션 나눈다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의 이 테이블들의 묶음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번에 저장되는 어떤 하나의 그 데이터의 뮤테이션이 벌어지는 뮤테이션 그러니까 데이터의 쓰기가 벌어지는 그 묶음을 우리는 어그리거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이 하나의 묶음 내에 있는 데이터는 일관성을 꼭 유지할 수밖에 없는 최후의 보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 모든 게 다 트랜잭션이 묶여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 유즈 케이스 단위로 우리는 트랜잭션이 묶여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현실에서 봤을 때 꼭 그렇진 않다. 우리는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것을 이 불변식이라고 하는 거, 인베리언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할 건데 우리는 데이터의 일관성, 여기 보시는 것처럼 태스크가 여기는 이제 백로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어그리거트인데 백로그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 우리 뭐 스크럼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태스크가 하나도 안 남아 있다면 그러니까 스테이터스가 이 백로그 아이템이 done이다라고 하면 태스크에 어, 남은 그 시간은 하나도 없애야 된다. 다 제로가 돼야 된다. 이거는 이 데이터의 일관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데이터라기보다는 이 개념의 일관성. 그러니까 백로그라는 개념이 done이라고 하는 상태가 되면 태스크는 남아 있는 게 없어야 돼라고 하는 이 백로그라고 하는 것의 정의입니다. 정. 이 것의 정의가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 자체가 가지는 데이터의 일관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불변식이거든요. 이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것을 우리는 불변식이라고 부르고 이것을 벗어난 유즈 케이스에서 우리가 담아 있는 것까지 다 담는 게 아니라 자, 한번 예를 들어서 쉽게 좀 보면 우리가 내가 주문을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뭐 샌드위치도 사고 뭐 이렇게 여러 개 샀습니다. 그래서 2300원이 나왔습니다. 2300원이 나왔는데 이 두 개가 예를 들면 이 수량 곱하기 각 항목 더한 값이 무조건 합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데이터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보겠습니다. 데이터 설계를 이렇게 했어요. 주문이 있고 주문 밑에 오더 아이템이 여러 개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포인트 이렇게 주문을 하고 나면 포인트를 쌓게 해줄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걸 그 어그리거트를 다 묶었다고 볼게요. 처음에 예를 들면은 우리가 주문과 동시에 포인트도 쌓여야 된다고 보면 그러면 주문과 함께 포인트가 같이 쌓여야 되면 어그리거트를 크게 묶은 겁니다. 유즈 케이스 단위로 묶은 거죠. 그러니까 주문이 되고 그 주문 양에 따라서 포인트가 쌓인다라고 하는 유즈 케이스가 있다. 그러면 그 전체에 개입되는 쓰기에 관계된 엔터티들을 하나의 어그리거트로 다 묶은 겁니다. 이렇게 다 묶었다라고 치면 얘는 포인트 시스템이 만약에 포인트 계산을 하다가 시스템이 장애가 생겼다. 그쪽에 코드가 장애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 전체 주문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어그리거트를 크게 묶은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첫 번째. 어, 자, 두 번째, 그럼 반대로 모든 테이블들을 각자의 어그리거트로 만들었다고 볼게요. 각자의 어그리거트로 만들면 당연히 일관성이 안 생기겠죠. 주문에 따라서 주문, 주문의 어마운트, 총계가 여기 오더 아이템에 총계하고 불일치할 수가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가 저장될 때의 데이터와 여기가 저장될 때의 데이터가 나뉘어서 서버로 전달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트랜잭션이 서로 묶이지가 않겠죠. 자,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불변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총량과 주문 내역 합성은 항상 같아야 된다는 이 개념을 유지하는 객체끼리는 무조건 어그리거트가 돼야 된다. 이렇게 묶어주면 된다. 그렇죠? 이렇게 묶어주면 이 간에는 일관성이 무조건 유지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왜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를 왜 가장 작게 도출하려고 하는 원칙을 갖고 있냐? 그래야만 이 이외에는 이 어그리거트를 벗어난 대상끼리는 아까 말씀드린 펍섭을 가지고 이벤츄얼 컨시스턴시 나중에 트랜잭션이 묶여도 괜찮아라고 하는 그 유연성, 루즈리 커플드한 설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트랜잭션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양날의 칼처럼 보이기 때문에 트랜잭션이 꼭 유지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업무의 영역과 트랜잭션이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분리되어도 괜찮은 영역을 잘 나누는 것이 트랜잭션 설계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설계를 쉽게 하는 도구, 그러한 실전법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이벤트 스토밍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그 ERD나 UML 같은 경우에는 앞서 이야기한 이러한 전체를 정규화하고 일반화하는 것에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테이블들을 최대한 재사용하는 관점을 어, 지향하고 있고요. 이벤트 스토밍에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멀티 도메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각 서비스들 간의 연동을 가능한 이벤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벤추얼 컨시스턴시로 서로 분리해서 연동시키게끔 하는 그러한 설계를 지향하게 됩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 스토밍을 이제 소개를 좀 드리면 이 방법은 이런 실제 벽면에다가 이렇게 스티커를 우리가 여러 사람이 이런 프로젝트에 관계된 여러 도메인의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우리 도메인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떠한 일들이 처리돼야 되는지를 이렇게 애자일하게 서로 커뮤니케이션 해가면서 이렇게 어, 진행을 하게 됩니다. 거기에 사용되는 스티커의 색상들을 좀 가볍게 살펴보면 오렌지색은 발생한 이벤트를 뜻하고 이벤트에 따라서 누가 그 이벤트를 발생시키는지가 이 액터로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커맨드라고 해서 의사결정, UI, API 이런 것들을 하늘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간단히 이런 것들을 스티커로 이제 가지고 있는데 예시를 들어서 쉽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주문이 발생했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다면 그걸 이벤트 이렇게 오렌지색 스티커를 쓰게 됩니다. 주문이 발생했고 그에 따라서 배송 배달이 벌어진다.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API나 혹은 그 행위를 두 번째로 뽑습니다. 두 번째로 이 하늘색 스티커를 그 앞에다가 붙이는 거죠. 그 발생한 이벤트의 앞에다가. 자, 그러면 이게 입력이고 이게 아웃풋이 되는 거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결과로서 이 이벤트가 발행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 하늘색은 사람이 하는 업무입니다. 사람이 하는 업무. 하늘색은 의사결정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람의 의사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버튼 같은 거죠. 그리고 버튼을 누를 수도 있고 안 누를 수도 있고. 주문 버튼을 눌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이 주문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벌어졌을 때 곧바로 우리는 자동으로 배송도 한 건이 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건 뭔가 의사결정이 아니라 자동화된 프로세스죠. 그건 우리가 라일락색 스티커를 붙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와 여기는 펍섭 관계가 됩니다. 퍼블리시, 서브스크라이브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영역이 이렇게 서로 좀 나뉘어지게 됩니다. 여기의 관계는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입력과 출력 사이에는 DB에 뭔가 정보가 에이시드하게 저장이 되었어야 될 것이고, 딜리버리 입장에서도 뭔가 이벤트가 왔을 때 배송 한 건에 대한 정보는 트랜잭션이 유지되게끔 추가가 돼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어그리거트로 나타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하나 이상의 어그리거트가 모여서 우리 업무적 범위를 형성하게 됩니다. 어그리거트 안쪽은 우리는 쪼갤 수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는 에이시드 트랜잭션이 꼭 유지돼야 된다고 우리가 DBA가 그것만은 나는 안 된다라고 한 거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마이크로 서비스가 좋아도 더 이상 못 쪼갭니다. 저기는. 그래서 그 나머지 부분들, 그러니까 어그리거트 하나 이상을 모아서 우리는 바운디드 컨텍스트, 즉 마이크로 서비스로 이제 이렇게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즈니스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요 정도 범위를 우리는 코어로 뽑고 요 정도 범위 정도를 서포팅으로 뽑을 거야. 이건 의사결정을 그때그때 다르게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뭔가 앞서 이야기된 그런 전략적 패턴을 가지고 이렇게 담아내게 됩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기초적인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벤트 스토밍의 기법이 되겠습니다. 이벤트 스토밍이라고 하는 거를 통해 가지고 쉽게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제 바운디드 컨텍스트나 그리고 그 바운드 컨텍스트를 먼저 끄집어내고 그 속에 있는 단위 어그리거트를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쉽게 이제 연동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 어떤 그 실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고객의 그 도메인을 우리가 분석을 한 다음에 곧바로 저런 이벤트 스토밍의 형식으로 하는 그런 기법이기도 합니다. 그럼 분석을 통해서 곧바로 하게 되죠. 인터뷰도 곧바로 하게 되고. 예시를 하나 갖고 있습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이 DDD를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그 건강보험공단의 시나리오를 한번 보고 이것을 어떻게 바운드리 컨텍스트로 끄집어낼 수 있겠느냐, 그리고 DDD로 분석을 할 수 있겠느냐, 이걸 이제 한번 사례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보면 건강보험본단에는 기본적으로 코어 도메인이 통합급여라고 해서 우리 이제 보상을 주는 그 급여 처리가 가장 핵심 업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책의 어떤 변화 여러 가지 그런 것에 따라서 건강보험이라든지 장기요양보험이라든지 이런 업무들이 그때그때 자꾸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데이터를 계속적으로 표준화하고 이렇게 정규화해가는 그런 보수 작업이 계속적으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캐노니컬 모델을 아주 예쁘게 계속적으로 가꾸어가는 노력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변화에 대한 속도가 저하되고 그리고 배포 주기를 자주 가져갈 수 없고 차세대를 매번 해야 되는 그러한 구조를 갖고 있다. 그렇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모놀리스의 환경에 갇혀 있는 그런 지금 케이스고, 어, 뭐 어떤 차세대를 통해 가지고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로 전환을 하려고 하는 그런 대상 중에 하나로 어, 적합한 영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역을 기존에 우리가 접근은 모든 업무의 영역을 이렇게 하나의 싱글 모델로 갖고 가려고 했죠. 자, 그런데 이것을 이제 분해를 하는 첫 번째 전략으로는 첫 번째로 들이댈 수 있는 칼은 도메인의 중요성으로 분리를 합니다. 중요성은 이런 것으로 우리는 식별할 수가 있죠. 기존의 보험공단의 장애라고 하는 걸로 검색을 해보니 이렇게 한 두 가지 정도가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큰 장애가 벌어진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런데 좀 크리티컬한 게, 뭐, 이렇게 추석 연휴 언제, 18일, 이게 한 10년 전? 뭐, 그 10년 이내에 벌어졌던 일 같은데, 수진자 조회 서비스가, 예, 장애가 생겨서 환자들이, 예,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장애들이 있고요. 작은 장애, 큰 장애, 뭐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이 장애가 언제 생길까요? 장애가 생기는 요인들을 우리가 분석을 해보면 우리가 시스템이 가만히 있는데 장애가 생기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주로 장애가 생기는 이유는 변화가 생기기 때문이죠. 뭔가 디프가 생기기 때문에 기존에 잘 되던 서비스가 갑자기 장애가 생기는 겁니다. 그 변화는 언제 생기냐면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생기는 거예요. 잘해본다는 건 뭐냐면 개선을 뜻하죠. 뭔가 기능을 개선한다든지 DB를 추가한다든지 테이블 필드를 추가했다든지 뭔가 새로운 서비스를 위해서 혹은 기존의 서비스를 더 좋게 만들려고 뭔가 개선하다가 서비스가 장애가 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정확히 그 케이스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적어도 아주 중요한 업무 영역 이건 절대 서비스가 다운되거나 실패하면 안 돼라고 하는 그러한 코어 도메인이 있을 것이고 이건 어 당장 시급성보다는 한 몇 시간 정도는 장애가 생겨도 큰 문제는 없어. 나중에 처리를 해도 돼. 이런 약간은 서포팅 도메인이 있을 거라는 거죠. 비즈니스적인 중요도가 조금 낮은 영역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근데 주로 이제 이 두 영역이 뭔가 같은 테이블을 쓰고 있다거나 혹은 여러 가지 그 서비스는 분리되어 있는데 결국은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연동이 좀 강하게 돼 있다거나 그럴 때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로 돼 있다면 일단 멀티 도메인으로 쪼개는 것이 좋고 이것이 리퀘스트 리스판스로 좀 런타임에서 강한 결합이라면 이벤트 드리븐으로 쪼개주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메인의 업무 중요도로 분리하는 것이 첫 번째 단계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것은 가장 방어적인 입장이죠. 가장 방어적으로 적어도 오류가 전파는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두 번째는 업무의 중요성 위주로 이제 자치성을 좀 추구할 수 있는 위주. 그러니까 자격 징수라든지 통합급여라든지 자기 업무 영역별로 해가지고 말 그대로 쪼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내 업무 영역 범위 안에서만 고민하기 때문에 내 모델이 깔끔해지죠. 예를 들면 자격 징수는 가입자라고 하는 같은 데이터인데 같은 그 사용자라고 하면은 그 사용자에 대한 정의를 가입자라고 하고 가입 처리에 대한 것만 자격 관리에 대한 것만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면 될 겁니다. 통합급여는 수진자라고 해서 이쪽 관련된 것만 하면 될 겁니다. 이 용어가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건 제가 잘 모르면서 일단 이렇게 나눌 수 있다라고 한 거죠. 건강관리는 검진에 대한 데이터의 그 프로블럼 스페이스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관리하면 됩니다. 장기요양 마찬가지로 요양인에 관련된 여러 이 업무 영역 내에서 필요한 데이터베이스 필드들만 관리하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업무 영역이 아닌 영역에 대한 복잡도를 내 업무 쪽에 이렇게 전파된 것을 차단하는, 그러니까 업무를 관리하는 차원에서의 분리가 이루어지는 수준이 서브 도메인으로 분리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눌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면 한 뭐 3개에서 10개 사이 도메인으로 나뉠 수가 있겠죠. 이것보다 훨씬 도메인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조직 구조로 분해를 하는 전략도 있습니다.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분해를 해놓고 나면 장점은 동기부여나 자치성 차원이 좋아집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해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 내부적으로 팀 간의 자치성이나 간섭이 너무 많아가지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간섭이죠. 어떤 업무적인 간섭이 그 시스템에 너무 이렇게 심해서 업무에 비효율이 있다든지 어떤 그러한 장애 전파의 요인이 된다라고 하면은 팀 위주로 해서 쪼개고 그 팀이 이 서비스를 계속 내가 이제 독립된 배포 범위니까 그 자기가 업그레이드를 자주 하고 싶은 개선을 자주 하고 싶은 팀은 자주 해서 뭐 어떤 나중에 평가를 잘 받게 한다든지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서도 서로 간의 연동은 이렇게 펍섭 방식으로 해서 어떤 민원 프로세스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그 최초 단계에서부터 다음 단계까지 이렇게 관심 있는 한 팀이 다른 팀의 이벤트 벌어진 그 어떤 시스템의 결과만 중간에 이벤트를 받으면 이렇게 프로세스가 쭉 흘러갈 수 있죠. 어떤 여러 크로스한 부서 간의 업무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코레오그래피 혹은 오케스트레이션 기법으로 프로세스를 이렇게 가져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 DDD를 기반으로 해서 분리를 하는 전략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네, 이것들을 실제 이제 구현을 하려고 하면은 표준 프레임워크를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죠. 공공에다가 적용할 때. 그 표준 프레임워크를 이제 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 할 때에 이제 활용 영역을 좀 보면 첫 번째는 다양한 제네릭 도메인들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 여기에는 로그인 처리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자료실 일정 관리, 보안 등 이런 상당히 많은 기능들을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를 해놓고 그대로 가져다가 그냥 쓰면 되는 거죠. 이걸 굳이 우리 회사가 다시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제네릭 도메인의 서비스들로 활용하는 측면. 그다음에 이그 표준 프레임워크 기본적으로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설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프레젠테이션 레이어, 비즈니스 레이어 이렇게 해서 어떤 그 비즈니스 도메인 언어에 해당하는 것들을 이 기술적 레이어, 그러니까 데이터 액세스라든지 다양한 이런 하부에 필요한 기술 레이어와 잘 분리를 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스프링에서 계승해 온 것도 있고 표준 프레임워크가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따르게끔 준수 사항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클린 아키텍처를 추구하게 돼 있죠. 클린 아키텍처가 좋은 점은 비즈니스 레이어가 밑에 하단에 있는 이런 인프라 레이어가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유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걸 했을 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공공기관의 서비스를 유지보수하는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유지보수를 용이하게 해주는 그러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RESTful 서비스로 기존의 이 컴포넌트들이 이제 JSP의 형식의 JSTL 같은 것들을 많이 쓰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경량 UI 프레임워크의 어떤 형식으로 최근 그 사이트에 가보시면 샘플링이 잘 돼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RESTful API를 경유해서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전환을 해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가이드라인이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를 준수하고 사용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수 사항을 뭐 세부적으로 보면 이러한 사항들이 있고요.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e-government 프레임워크를 하나의 그 헥사고널 아키텍처를 감싸주는 이런 인프라 레이어에 해당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해주는 어떤 프레임워크로 우리가 활용을 하게 되면
우리의 비즈니스 로직과 도메인 이벤트 이런 것들을 연동하는 조금 그 마이크로 서비스의 이벤트 드리븐한 그런 아키텍처 패턴들을 여기다가 조금 더 가미를 해서 적용을 하면 곧바로 쓸 수 있다. 그래서 도메인 영역과 기술 분야 영역을 이제 분리를 해서 헥사곤 아키텍처를 구성할 수 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쉽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부터 데모를 드릴 거는 MSA Easy라고 하는 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적용 기준과 우리 이제 GitHub에 가보시면은 그 샘플 코드들이 있어요. 그 최근 스프링 부트 버전에 그러니까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구현하려면 스프링 부트 기반으로 된 런타임을 써야 되거든요. 기존에 와스를 쓰는 게 아니라 컨테이너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경량으로 된 그 마이크로 프레임워크가 필요합니다. 그 기반으로 포장을 저희가 했습니다. 템플릿을. 그래서 MSEG라고 하는 툴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환이 되게 이제 했는데요. MSEG라는 툴은 도메인 모델링을 하면 그거를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필요한 쿠버네티스 배포 스크립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동 제너레이트 해주기 때문에 곧바로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아까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한다. 그래서 우리가 적용해 볼 오늘 시나리오는 특정 공공기관 거를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시나리오가 너무 한쪽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서 대부분의 이 공공기관이 대체적으로 민원 접수와 처리, 유형별 처리, 그 다음에 지금 진행 상태를 조회하는 것, 그리고 뭔가 보상 신청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나중에 분석 같은 걸 하시는 공통성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냥 아주 제너럴한 공통적인 업무 성격으로 민원 처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샘플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기능적 요구사항은 이러한 일반적인 것, 그리고 뭐 공지사항, 자료실 뭐 이런 것들로 구성된 요구사항이고, 비기능적 요구사항은 이런 것들을 장애가 발생하더라도 언제든지 다른 후선에 있는 업무들이 일부 장애가 벌어지거나 하더라도 코어 도메인이 살아있다면 그 민원 접수 처리가 문제 없도록 이벤트 드리븐하게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구성이 되도록 그래서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리어를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는 요구사항 그다음에 확장이 필요할 때 팽창 확장이 가능해야 된다. 그다음에 프로세스를 준수해야 된다. 프로세스를 준수한다라고 하는 측면 민원 처리 기한을 준수한다든지 이러한 비기능적 요구사항도 있겠습니다. 이게 기능적 요구사항일 수도 있지만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프로세스 일관성을 이야기를 한 거기 때문에 비기능적으로 넣어놨고요. 자, 요걸 모델링하는 차원에서는 다음 번 그러니까 5월 14일에 얘는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성능 민원 조회를 자주 하게 되는데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성하면 하나 이상의 서비스의 데이터를 여러 개의 데이터 소스에서 내가 보고자 하는 데이터를 조립을 해서 와야 돼요. 데이터 프로젝션 이슈가 생깁니다. 조인 SQL 쓸 수 없습니다. 이제 RDBMS 하나로 해가지고 옛날 같은 경우에는 다 SQL 한 번에 조인 SQL 날려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그건 성능도 안 나오고 그냥 확장성을 보장을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CQRS 같은 리드 모델로 구현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쪼갤 때는 이런 식으로 좀 업무 민원 접수와 나머지 백엔드를 분리한 것은 민원 접수 업무가 때때로 과중되게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접수 이후에 나머지 후선 업무를 그때 다 같이 한 트랜잭션에 집어넣으면 접수 자체가 장애가 벌어져가지고 아예 접수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뭐 주로 공공기관에서는 그걸 우리가 그 화면에서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들어온 사람을 몇 초 기다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이제 그런 것들도 하게 되는데 뭐 퍼넬 같은 걸 써가지고 근데 그렇게 하면 대고객 그 만족도가 떨어지겠죠. 그래서 민원 접수 부분과 나머지 D 후선 업무들은 두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아까 이야기된 트랜잭션 유형별로 쪼갠 케이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민원 유형 1, 2를 쪼갰다. 민원 유형별로 쪼갠 이 접근 방법은 도메인 전문성 위주로 쪼갠 겁니다. 그래서 민원 유형별로 처리하는 프로세스가 다를 거기 때문에 그 프로세스별로 쪼갰다. 그 다음에 보상 처리 마찬가지 그 도메인이 다르기 때문에 서브 도메인으로 쪼갰다. 그 다음에 민원 분석을 같은 쪽에다가 넣어도 되겠지만 각자한테 분석만 따로 한 이유는 분석용 DB는 주로 다른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올랩을 위해서
뭔가 스타 스키마를 구성을 한다든지 분석을 위한 전용 뭔가 뭐 내용에 접근하는 건 벡터DB나 그래프DB 같은 걸 쓸 수도 있을 거고 타임 시리즈하게 지금 현황을 보고 미래를 추측하는 관점이면 타임 시리즈 DB를 써야 될 것이고 그래서 얘는 인프라의 차이점 때문에 발생한 분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민원 분석은. 그다음에 기타는 제네릭 도메인이기 때문에 그냥 가져다가 쓸 겁니다. 이런 것들. 그래서 얘네들하고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얘는 가져다 그냥 쓰는 애들. 그런 애들은 기타로 분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자, 요거 과정은 제가 먼저 MSEG에 들어가 갖고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를 쓰시면 자, 이 도구는 오픈 소스고 누구나 비용 없이 물론 이제 여기 온라인에 있는 건 비용을 조금 지불해야 되지만 저희도 이걸 호스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정도만 받는 것이고 요게 여기 가시면 오픈 소스가 있기 때문에 로컬에다가 설치해서 쓰실 수도 있고 여러분들 제품으로 이거를 패키징해서 뭐 시장에 파셔도 됩니다. 그런 하여간 열려 있는 도구니까 이 도구를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도구에 먼저 들어가서 우리가 만들기 여기를 들어갈 겁니다. 들어가서 자, 요 세부적인 과정은 다음번에 또 할 거니까 시간상 제가 그냥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이벤트 스토밍을 선택을 해줍니다. 저 만들기에서 여러 유형 중에 그럼 이런 화면이 나옵니다. 여기에 왼쪽에 수많은 아까 이벤트 스토밍을 위한 스티커 유형들이 있습니다. 이 스티커들은 다 컬러가 이렇게 다르죠. 그 중에서 여기 바운디드 컨텍스트부터 먼저 끌어다 놓을게요. 자, 그건 업무 영역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무 영역은 민원 신청이 되겠습니다. 민원 신청. 민원을 신청한다. 이렇게 업무를 나누고 이렇게 도메인을 이렇게 쪼갤 거라. 민원 신청과 민원 처리를 왜 쪼갰느냐? 신청은 예전에 뭐 코로나 뭐 이렇게 할 때 이렇게 그 보조금 할 때 막 신청이 폭주하잖아요. 그때 막 우리가 대기를 타면서까지 이제 막 그 기다리고 그랬는데 그거는 전체 이 시스템하고 같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신청 프로세스와 신청의 데이터베이스하고 처리의 데이터베이스하고 같이 붙어 있으면 여기서 불필요하게 처리가 잘 접수됐는지 뭐 여러 가지 이 사람에 대한 그 어떤 밸리데이션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한 번에 다 하기 때문에 여기 같이 묶여 있기보다는 분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민원 신청, 민원 처리 이렇게 이제 가는 게 좋고요. 민원 처리도 유형이 민원 처리 유형이 원, 투 뭐 이런 식으로 나뉠 수 있죠. 여러 가지 처리에 대한 그 어, 전문적인 프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민원 처리 투 뭐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고요. 자, 업무 영역 이렇게 나누겠다. 그렇게 나눴고 그리고 이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예를 들면 어떤 분석을 나는 보고 싶다. 그러면은 이게 분석의 차원별로 사용하는 DB가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분석 차원마다 이렇게 다르게 또 바운드 컨텍스트를 쪼개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이런 걸 우리가 데이터 메쉬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메쉬. 우리가 빅데이터 프로젝트 하실 때 데이터 메쉬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석 차원별로 해서 이렇게 도메인을 분리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구조를 분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메쉬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쪼갤 수 있다. 자, 이게 첫 번째 업무의 영역을 일단 대략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나누고 우리는 여기서 발생하는 이벤트들이 뭐가 있는지 자, 민원이 신청된 자, 이런 것들을 현업하고 우리가 업무 영역을 대략 나누셔도 되고 안 나누셔도 되고 이 이벤트를 먼저 이렇게 그 현업들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그 이벤트 스토밍을 하면 여러 그 현장에 보통 이제 현장에서 우리가 이벤트 스토밍 하지만 지금 보시는 건 이제 툴에서 여기 여러 사람이 이제 들어와서 이걸 쓰실 수가 습니다 그래서 협업으로 미로라고 하는 툴이 있죠. 여러 협업해가지고 동시에 편집을 할 수 있는데 들어와서 이러한 어떤 이벤트들이 우리 업무에 발생합니까? 라고 하면 이렇게 막 붙이시겠죠. 이런 식으로. 예. 자,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를 트리거하는, 어, 커맨드가 있을 겁니다. 뭔가 의사결정이 있을 거라고.
의사결정을 우리는 이런 커맨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신청을 했기 때문에 신청됨이겠죠. 자, 여기에 민원 신청. 자, 이게 똑같은 걸 왜 여기는 됨 이렇게 여기는 그냥 커맨드 똑같은 것 같은데. 자, 이벤트는 그 처리의 결과입니다. 신청될 수도 있고 신청이 실패할 수도 있거든요. 신청이 만료될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의 요청을 했을 때 반응은 하나 이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로 두 개는 나뉘어진 겁니다. 커맨드와.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건 뭔가 사람이 하는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앞에 뭔가 붙겠죠. 누가 하는 거냐 그런 거죠. 민원인. 민원인이 민원 신청을 해서 신청이 되면 민원 처리를 하는데 바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조사관이 한번 그 실제 이 사건의 이 민원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다. 뭐 그런 게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어, 조사 완료. 조사가 완료되었고 이 처리가 이제 접수되는 걸로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다음에 민원이 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여기에 이 조사를 하기 위한 조사 목록에 추가가 돼요. 자, 언제 신청이 되면 그죠? 신청이 되면 조사 목록에 추가가 돼요. 자, 이렇게. 자, 여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청이 되면 무조건 민원 처리를 어떻든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신청되었을 때 조사 목록에 알아서 추가가 되고 완료가 되면 민원 처리를 하는 단계에 필요한 처리 목록에 추가가 되겠죠. 처리 추가됨. 뭐 접수됨 뭐 그런 거겠죠. 그럼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죠. 이렇게. 자, 저는 업무 영역을 먼저 정해놓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붙이고 있습니다. 근데 순서는 원래 이벤트부터 먼저 뽑고 앞에 커맨드나 콜러시를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처리를 지금 현재 도메인에 대해서 이해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러면 자, 이 비즈니스 액터들은 비즈니스 유저들은 이 스티커의 색상을 이런 식으로 알려드리면 아, 우리 기관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이러한 식으로 업무 프로세스가 흘러가라고 그분들은 비즈니스 레벨에서 이해를 하고요. 디벨로퍼, 개발자들은 이걸 보면서 아, 이건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는 구현을 하면 되는구나. 그리고 얘는 API 혹은 UI 버튼을 만들면 되는구나. 그리고 아, 민원이라고 하는 사람의 스코프, 그러니까 스코프이라고 하면 그 퍼미션이죠. 퍼미션이 있는 토큰이 들어와야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이제 인증 토큰 같은 걸 많이 쓰는데 그 토큰이 있어야만 이 버튼이 눌려지게 만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스티커에 보시면 명칭이 팔로시, 이벤트, 커맨드 이렇게 붙여놓은 이유가 현업들이 이걸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명칭을 상당히 일반화해 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곧 설계로 연결이 또 될 수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벤트가 퍼블리시 되었고 팔로시라고 하는 건 기술적 언어로 표현하면 서브스크립션입니다. 그러니까 이벤트를 펍섭 내가 이벤트를 수신해서 아 조사 목록에다가 집어넣게 됩니다. 그리고 그 조사가 완료되면 처리 목록에 또 완료됐다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하면 처리 목록에 또 추가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민원 처리가 되는구나. 이렇게 구현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설계를 암시하게 된다. 서로 개발자와 비즈니스 전문가 간의 그 갭을 상당히 좁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벤트 스토밍을 한 번에 끝내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서비스가 개선될 때 지속적으로 이 이벤트 스토밍을 현업과 개발자 그러니까 설계자들이 같이 모여서 이 하나의 공통 언어를 가지고 이런 스티커죠. 공통 언어를 가지고 유비쿼터스 언어죠. 여기서 사용되는 언어들을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게 된다라고 한 거죠. 자, 이어서 분석 차원의 우리는 분석을 어, 예를 들면 여기에 유형별 뭐그 조사 결과 해가지고 여기 조사가 됐을 때 반려될 수도 있고 승인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민원이 맞아 이게 사실이야. 그래서
이거는 처리를 해야 돼라고 하는 케이스와 아니야 이거는 거절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케이스 두 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데이터로 우리가 그때그때 그 분석하고자 하는 스키마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예를 들면 민원 유형이라고 하면 유형별로 해서 총 민원 요청 수가 있을 거고 여기에 승인 요청 수가 있을 거고 완료된 요청 수가 있다라고 하면 이 값을 계속 쌓아가면서 우리는 이 앞에서 벌어졌던 데이터들을 가져다가 이 데이터 적재를 이 차원에서 할 거라는 거예요. 이 분석 차원에서. 자, 그래서 이게 분석 차원마다 우리가 보고자 하는 그 뷰가 다르겠죠. 어, 그래서 완료되었는데 이게 승인이 난 경우가, 그죠? 조사가 완료되어서 조사, 우리가 승인이 될 수도 있고 거절될 수도 있어요. 이 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자, 이건 조사원이 하는 거겠죠. 조사 담당자가. 그래서 얘는 뭔가 이렇게 평가를 한 후에 누가 조사관이 평가를 한 결과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그죠? 여기는 수집, 데이터 수집. 내가 이렇게 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뭐 파이 그래프 같은 걸로 결과를 낸다라고 치면 이러한 분석 차원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하는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분리한 이유는 민원 처리를 하는 도메인의 입장에서 분석까지 신경 쓰기 쉬운 측면도 있고 여기는 RDB를 쓸 거고 여기는 이런 간단한 뭔가 데이터 처리를 위한 분석용 뭔가 올랩 같은 뭔가 다차원 DB나 뭐 이런 별도의 DB를 쓸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굳이 같은 테이블에 넣어서 여기서 데이터를 자꾸 끄집어내 가든지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벤트에 의해서 복제되게 한다면 두 개의 시스템은 성능 관계없이 이쪽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걸로 분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차원별로 또 할 수 있는 거고. 자, 이렇게 흐름을 먼저 디파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설계 기준으로 넘어가면 설계하는 입장에서는 이 중간에 이제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걸 끼워 넣게 됩니다. 이 어그리거트, 이 노란색. 이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는 데이터베이스 일관성을 갖추는 어떤 그 객체의 덩어리다라고 했는데, 그냥 쉽게 이걸 도출하는 방법은 민원 신청과 신청이 완료되는 요 사이, 그러니까 커맨드와 이벤트 사이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갈 것이고 여기에서 이 어그리거트의 이름은 여기에서 발생되는 대표적 데이터의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뭘까요? 민원이겠죠, 민원. 민원 한 건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필드가 있겠죠. 얘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거. 민원인데, 민원의 아이디가 있고, 그러니까 요 아이디가 민원 번호고, 민원 아이디고, 그 다음에 신청자 아이디, 민원 내용, 그 다음에 상태, 뭐 이 정도가 있겠죠. 스테이터스.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왜? 민원이 그때그때 궁금할 거니까, 지금의 상태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승인이 되고 거절이 되면 이 민원의 상태가 또 업데이트가 돼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민원의 상태는 어디에서 알 수가 있나요? 이 데이터가 여기에 있죠. 평가의 결과는 민원 신청의 평가의 결과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 중간에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넣어볼게요. 여기에 각 조사 건이라고 볼게요. 여기 이제 민원 번호 아까 요걸 레퍼런스 한다고 볼게요. 그다음에 이제 스테이터스로 조사 결과가 있다라고 하면 이 조사 결과를 이 스테이터스라고 보는 이 조사 결과를 제가 이렇게 딱 해놓으면 조사 결과가 자 이렇게 들어옵니다. 여기서 민원이 신청이 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신청이 되면 조사 목록에 그냥 기본적으로 스테이터스가 조사 결과가 너어린 상태로 뭔가 하나가 추가될 것이고 이 담당 조사관은 이 조사라고 하는 그 테이블에 있는 아직 미결된 그러니까 조사 결과가 너어린
그 조사 건들을 이렇게 리스트해서 쭉 조회를 할 것이고, 그래서 조사를 할 겁니다. 가장 시급한 것부터요. 그래서 조사를 해서 조사 결과를 입력을 하겠죠. 이 평가라고 하는 뭔가 버튼을 눌러가지고. 그래서 조사 결과가 승인이 되게 되면, 그러면 그건 수집이 승인이라고 하는 결과로 분석 차원에도 들어가겠지만, 어디에도 관심이 있겠습니다. 어디에가 또 관심이 있냐면 민원 신청자가 관심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민원 테이블에도 이걸 업데이트를 시켜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민원 입장에서 기존에 우리가 싱글 데이터베이스 입장에서는 민원과 조사 테이블을 그냥 조인을 하면 됐어요. 혹은 심지어 같은 테이블에 두게 되는 상황이 될 겁니다. 조사와 민원은 어차피 모든 프로세스에 걸리는 모든 필드들을 한 테이블에 다 집어넣는 게 기존의 어, 그 형식이었다면 지금은 업무 프로세스별로 해가지고 이걸 아예 그냥 자기만의 테이블로 분리를 했는데요. 이 조사의 결과를 가지고 우리는 여기를 조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경계를 넘어서면 우리는 싱글 서비스 퍼 싱글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싱글 데이터베이스 퍼 싱글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RESTful API를 여기 조사에 대해서 get을 하는 걸 호출하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성능이 엄청 느려지겠죠. 여기서 여기를 갖고 오기 위해서 RESTful API를 쏜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때 상태를 그냥 역정교화로 리플리케이션을 시켜버리는 방식을 쓰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는 거죠. 업데이트, 상태 업데이트. 언제? 상태 업데이트라고 하는 팔러시를 넣었습니다. 팔러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이벤트에 의해서 팔러시가 트리거가 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승인이 되거나 승인이 됐거나 거절이 되었을 때 관심이 있을 겁니다. 자, 거절이 되었거나 이렇게 승인이 되었을 때 업데이트가 되겠죠. 민원이 이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하나의 시스템에 그냥 이 같은 테이블에서 조회가 되기 때문에 곧바로 내 조회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성능도 보완을 시키면서 불필요하게 이 조사의 입장에서는 민원 접수에 대한 복잡한 테이블의 모든 테이블을 나는 알 필요가 없고 조사에 필요한 관점에 해당하는 테이블만 관리를 하면 된다. 그런 다음에 마찬가지 여기도 어그리거트가 필요하겠죠. 모든 인풋과 아웃풋 사이에는 어그리거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조사 처리에 대한 게 필요하겠죠. 처리. 네. 이런 식으로 쭉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민원 처리 2는 민원 처리 2에 해당하는 도메인에 해당하는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할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나의 싱글 모델에다가 막 꾸겨 넣는 게 아니고 모든 요구사항을 자기의 영역 안에서 내가 고민해야 될 업무 영역에 해당하는 복잡성만 한정적으로 제약을 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쭉 설계를 하는 건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코드라고 하는 걸 눌러서 자, 이런 설계를 제가 이미 맞춰놓은 게 여기에 있네요. 설계를 이미 이렇게 맞춰놨습니다. 이렇게 실제 DB 처리까지 하고 보상 처리, 데이터 수집, 그 다음에 기타 알림 서비스까지 쭉 다 그림 전체 지도를 그리면 이런 지도가 됩니다. 그래서 민원 접수를 받아서 아까 접수를 하고 사실 조사를 해서 민원 처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벤트에 쭉쭉 서로 데이터가 문제없이 흐르는 전체 시나리오가 이제 커버되는 모습을 보고 계시고 여기에 우리는 코드를 눌러가지고 자 지금 이러한 그 이벤트의 퍼블리시 그 다음에 API 뭐 이런 것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 커맨드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러가 됩니다. 컨트롤러 우리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컨트롤러 레이어가 되고 어그리거트라고 하는 거는 리파지토리 하고 그 엔터티 클래스가 됩니다. 엔터티. 그 다음에 민원 접수됨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 이벤트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고 이 팔러시라고 하는 것은 그 카프카나 이런 그 메시징 시스템에서 퍼블리시된 이벤트를 내가 받아오는 그 서브스크립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코드가 생성이 됐죠. 보면은 그 전체 위에 보면 프론트엔드도 생성된 게 보이고요.
쭉 뭐 폴더가 잔뜩 있는데 여기 밑에 이렇게 쭉 나뉘어져 있는 놈들 있죠. 얘가 각 마이크로 서비스별 기본 샘플링된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프로세스 1, 2 뭐 이런 것들이 보이죠.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에 form.xml 해가지고 여기 표준 프레임워크가 일단 디펜던시로 들어 있고요. 그래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본 틀을 일단 갖추고 있고 여기에 소스에 이제 들어가 보시면 서비스에 표준 프레임워크 준수 사항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서비스 레이어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 이제 들어가는 부분들을 이렇게 인터페이스와 임플리멘테이션으로 분리를 하고 그리고 그 도메인 레이어에는 각 그 엔터티들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컨트롤러도 이렇게 분리를 해야 되죠. 이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적용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틀을 쓰시게 되면 여기에 요구사항에 맞춰서 보면은 이 예를 들면은 여기에 민원 처리다. 그러면 민원 처리에 해당하는 그 데이터베이스 엔터티의 선언이 이렇게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비즈니스 로직들이 들어가는 부분 그리고 그 비즈니스 로직을 호출하는 이 서비스 레이어의 임플리멘테이션 부분에 이 이가브 앱스트랙트 서비스 임플리멘테이션을 상속해서 여러 가지 처리에 있어가지고 발생한 어떤 익셉션 처리라든지 로깅이라든지 이러한 기반 그 표준 프레임워크가 제공하고 있는 기반 프레임워크 위에서 동작하도록 그렇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것을 갖다가 우리가 나중에 클라우드에 배포할 때는 어, 이것을 곧바로 클라우드에 배포할 수 있도록 도커 파일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본 도커 파일이 안에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것들을 빌드해서 쿠버네티스에 배포하기 위한 야물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이게 템플릿 언어로 생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각 도메인의 이름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이름이 곧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가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는 한글로 나와 있는데 왜 저기는 저 프로세스 1으로 나와 있냐? 여기 클릭해 보시면 로지컬 명은 이렇게 프로세스 1으로 돼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명이 이제 한글로 돼 있는 것이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모델링을 우리가 하실 수가 있고 각 이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러 그러니까 커맨드죠. 커맨드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API라고 보시면 돼요. RESTful API. 그래서 이 RESTful API의 입력이 어떤 식으로 요 RESTful API를 설계해야 되는지를 여기 요 레벨에서는 설계자가 설계를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업데이트라고 하는 명칭으로 사실조사 판정을 한 다음에 사실조사의 데이터를 업데이트할 거잖아요. 그런 다음에 거기에 들어간 리퀘스트 바디에는 리절트와 이게 승인됐다 안 됐다 여부를 불린으로 집어넣겠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거기에 관계된 컨트롤러로 자동으로 생성이 된다는 거죠. 컨트롤러, 인베스티게이션 컨트롤러에 우리가 요 조사에 해당하는 부분이 요 부분 업데이트로 해서 리퀘스트 매핑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지므로 우리가 이 설계를 하시면서 곧바로 실제 구현체에 서로 연동되는 모습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사실조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는 이벤트를 퍼블리시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실조사 생성과 동시에 사실조사라고 하는 이 어그리거트에 의해 가지고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어그리거트죠. 여기에 완료가 되었을 때 우리가 업데이트 인베스티게이션이라고 하는 도메인 로직입니다. 이 부분은. 이 도메인 로직은 이런 식으로 어그리거트 속에 구현이 되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이 어그리거트를 나중에 계속 비즈니스 로직을 우리가 가져가는 도메인 언어 영역입니다. 그래서 이 어그리거트 어, 내부는 어떤 기술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는 분리를 하게 되고 도메인 로직은 이 어그리거트 속에 우리가 집어넣게 됩니다. 집어넣고 이거를 우리는 아까 그 서비스 쪽에서 이거를 포트 메서드 밖에서 이제 찔러서 활용을 하게 하는 거죠. 이 클린 아키텍처 이야기인데 이건 다음 회 때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어찌됐든 이 클린 아키텍처를 하게 되면 어, 새로운 요구사항의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키텍처를 만드는 거죠. 이너 아키텍처의 좀 복잡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눈에 띄는 것은 승인이 됐다라고 하면 사실조사 판정을 하고 나서 승인, investigation approved라고 하는 이 이벤트가 이 중간에 퍼블리시 되는 코드가 여기에 자동 생성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이 카프카 이벤트를 스프링 클라우드 스트림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우리는 호출을 할 건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구현체도 자동으로 이렇게 구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제 만들어지는 애플리케이션을 한번 보면 이것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그 표준 프레임워크가 갖고 있는 UI 스타일과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본 로그인 기능, 그리고 여러 가지 게시판 기능 같은 그런 제네릭 도메인에 해당하는 거를 이렇게 기본적으로 토핑해서 갖고 올 수 있게 우리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추가가 돼 있는데 프론트엔드가 자동으로 제너레이트가 되게 됩니다. 이 작업을 저희가 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표준 프레임워크를 위한 여기 마켓플레이스에 가면은 지금 요 템플릿, 코드가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된 것에 대한 템플릿이 두 가지가 있는데, 표준 프레임워크 각 단위 모듈,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별 템플릿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토핑이 있습니다. 이 토핑은 게시판부터 해가지고 기본 이렇게 생긴 UI를 자동으로 제너레이트를 해줍니다. 이렇게.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본 틀을 이렇게 갖고 와가지고 우리 공공 서비스에 적합하게 생긴 UI로 기본적으로 생성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그래서 이게 실제 생성된 UI고요. 저걸 통해서 이제 UI를 실행을 시키면 이런 식으로 민원 사실조사 처리, 민원 유형 해가지고 아까 실제 데이터 집어넣었던 거 민원 접수를 제가 한번 해볼까요? 등록해가지고 민원 번호를 뭐 3, 바이트로 서비스로 모든 서비스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그냥 상태 접수 이렇게 해서 자자 이게 접수가 되죠. 이렇게 접수가 되고 내용을 볼 수 있고요. 거기에 처리를 뒤에 이제 처리 단계에 가보면 해당 내용이 접수로 들어와 있을 것이고 그걸 하나씩 처리할 수 있고 여기 보면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프로세싱이 이렇게 나오면서 이게 처리 결과를 넣을 수가 있고 이 흐름은 무엇을 가지고 추측을 해서 이 흐름을 갖고 오는 거냐면 이 도메인 모델 자체가 기본적으로 UI의 흐름을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벤트 스토밍의 모델이 단순히 뒤에 백엔드의 흐름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UI에서 어떤 식으로 어떤 입력값이 들어와야 되고 그에 의해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틀을 여기서 제공을 해주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기본 프론트엔드와 백엔드의 서로 그 API를 어떤 식으로 연동해야 될지가 기본적으로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API들을 연결하기 위한 뭐가 필요할까요? 게이트웨이가 또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 게이트웨이에 보시면 각 서비스에 대한 설정들이 자동으로 여기서 이제 또 제너레이트가 돼 있죠. 그래서 여기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스 1, 2, 3 해가지고 얘는 이제 개발기에서는 이렇게 로컬에다가 여러 서비스를 이렇게 띄워놓고 각 프리디켓을 통해서 이 어, 어떤 그 어그리거트로 배포돼야 되는지 그 트래픽이 포워드 돼야 되는지가 여기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기초 기능들 백엔드 그 다음에 기초 기능과 프론트엔드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시면 보드와 오스 해가지고 기본 우리가 토핑에서 표준 프레임워크의 기본 틀을 갖고 오게 되면 아까 UI만 갖고 오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 로그인에 대한 처리를 우리는 갖고 오게 되죠. 로그인 처리를 갖고 오게 되고 로그인을 했더니 사이트 관리 기능이 활성화돼 있어요. 그래서 사이트 관리 들어가서 게시판을 생성한다든지 이게 기본적으로 기관 시스템에서 대부분 뭐 이런 것들을 뭐 이렇게 제공을 하잖아요. 뭐 자료실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표준 프레임워크에서 제공하는 것들을 기본적으로 이렇게 갖고 와서 그대로 이렇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템플릿으로 가져다가 쓸 수 있게 지금 쭉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다 돼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벤트 스토밍의 모델을 우리가 만들어서 코드를 생성하고 템플릿을 적용하는 것만으로 간단히 여러분들이 지금 구현하실 어떤 전체 서비스에 대한 프로토타이핑을 빠르게 하고 고객과 그리고 우리 내부 개발팀이 빨리 이해를 하실 수가 있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빨리 이해한다는 게 우리 전체 클라우드 네이티브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것을 엄청 길게 보고 뭔가 아주 복잡하고 힘든 여정이다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는 것이고요. 이렇게 많은 경험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기존의 코드들
기반으로 템플릿으로 찍어낸 다음에 완성된 일종의 하나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프로토타입을 먼저 같이 보면서 그리고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서 전체 아키텍팅을 잡아가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종착지에 이렇게 쇼컷이 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토핑을 이런 걸 쓰실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완성된 코드가 이렇게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것 이외에도 프론트엔드를 리액트, 뷰.js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어떤 특징적인 예를 들면 뭐 국내 RAI 툴들 그런 툴들을 쓰실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템플릿을 만드시면 됩니다. 템플릿을 만드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 머스테치라고 하는 템플릿 언어를 쓰고 있어서 그 틀대로만 해주시면 여기에 플러그인 시켜서 오픈소스니까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기능이 싱글 SPA 기반의 마이크로 프론트엔드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프론트엔드 적용에 만약에 요구사항이 있다면 적용을 하시면 상당히 쉽게 구현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브옵스 도구로는 테스팅. 우리 개발을 하고 나서 마이크로 서비스로 테스팅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목 서버가 있어야 돼요. 내, 내 서비스만 있는 게 아니라 아직 완성되지 않은 다른 서비스들을 그 API만 가지고도 가짜 서버를 만들어가지고 내가 테스팅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 서버를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능, 그 다음에 JUnit 테스트를 통해 가지고 JUnit으로 자동으로 지금 현재 우리가 설계해 놓은 경계로 테스트를 제너레이션 해주는 기능, 그리고 거기에 따라 API를 만들어주는. 그다음에 쿠버네티스, 인그레스, 서비스 메시, 이스티오, 기덥스를 위한 아르고, 그다음에 기덥 액션이라든지 기본적으로는 기덥 액션 이외에 자동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그 클라우드 플랫폼들의 파이프라인들은 자동으로 제너레이션이 이미 그 루트에 만들어져서 나옵니다. 그 이외에 토핑으로 이렇게 추가하셔서 쓰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보안 관련돼서는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벤트 스토밍을 할 때 담당관 혹은 여기에 뭔가 스콥명을 우리가 지정을 해놓으면 이 커맨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라고 정보가 전달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프론트엔드와 뒷단의 백엔드에 있는 시큐리티에 의해서 보안 설정이 알아서 설정이 되게 됩니다. 그런 토핑들이 있고요. 그래서 모델링만 잘하시면 어느 정도는 처리가 다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쭉 길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도메인 드리븐 디자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바운디드 컨텍스트 제가 앞서 시작할 때 상당히 설명하기 힘들었는데 어, 바운디드 컨텍스트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일단 도메인을 하나로 통으로 우리 안 가고 여러 개로 쪼갠다. 바운디드 컨텍스트가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냐 그냥 그렇게 이해하셔도 오케이입니다.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바운드 컨텍스트 하나를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로 생각하시면 되고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는 하나의 컨테이너 혹은 파드 좀 이제 쿠버네티스 배우시면 파드라고 하는 용어를 배우실 텐데 하나의 파드다 이렇게 머릿속에 매핑을 하시면 되고 바운드 컨텍스트에서 중요한 어떤 분해 전략은 G1 및 일반 도메인 혹은 코어 도메인부터 먼저 쪼개라. 도메인 우리가 쪼갠 그 영역이 얼마나 중요도가 높으냐 그런 부분에서 투자 배분을 좀 해줘야 된다. 그리고 그걸 세부적으로 구현할 때는 어그리거트 그리고 어그리거트가 모여서 바운더리 컨텍스트가 되고 그 어그리거트 간의 연동은 도메인 이벤트에 의해서 벌어진다. 자, 어그리거트와 마이크로 서비스 좀 헷갈린다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어그리거트는 마이크로 서비스가 가장 쪼개고 해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가장 여기 이하는 쪼개시지 마세요라고 하는 단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어그리거트끼리는 이 어그리거트가 단위 마이크로 서비스 안에 같이 들어있다 하더라도 이들 간의 쓰기 전파는 이벤츄얼 컨시스턴시로 한다. 그러니까 어그리거트는 어떻게 보면 마이크로 서비스예요. 마이크로 서비스처럼 나중에 언제든지 쪼갤 수 있는 대상입니다. 대신에 같은 프로젝트 안에 들어있는 소스 코드로 들어있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왜냐면은 차세대를 하거나 신규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할 때 전체를 콩DB로 설계를 하지 마시고 그쪽 마이크로 서비스 내부라 하더라도 그걸 가능한 어그리거트 단위로 쪼개서 설계를 해놓으시면 나중에 확장될 때, 나중에 마이크로 서비스로 다시 분해될 때 얘는 그대로 마이크로 서비스로 분해될 수 있는 경계가 되기 때문에 이왕 새롭게 설계하는 프로젝트가 있다. 그러면 어그리거트는 꼭 도출을 하셔서 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 외에 이제 쓰기에 대해서는 아까 커맨드라고 하는 스티커를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쓰기와 읽기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성능 문제를 이야기를 하면서 쓰기와 읽기를 왜 분리하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마이크로 서비스이지만 성능을 높이는 거를 우리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단위 도메인 내에서는 이제 클린 아키텍처와 유비쿼터스 랭귀지 이런 뭐 좀 복잡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코어 도메인의 경우에 중요한 도메인의 경우에는 이렇게 구현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뭐 밸류 오브젝트니 뭐 엔터티니 이렇게 나눠서 어그리그 루트를 나누고 그다음에 뭐 DIP 개념에 의해 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클린 아키텍처는 상당히 사실 좀 어렵습니다.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코어 도메인, 중요한 도메인에 한정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팀에만 이 영역의 패턴을 적용하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우리 현장에 가면 마이베티스 같은 거 많이 쓰셔야 되잖아요. 요 영역에서는 마이베티스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SQL 안에 비즈니스 로직을 집어넣지 않는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JPA 같은 것만 쓰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게 모든 도메인에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DDD에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JPA를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 마이베티스 같은 트랜잭션 스크립트를 그냥 쓰셔도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투자 수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책적으로 얘는 중요한 도메인이야 할 때는 권고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꼭 DDD를 적용하려면 JPA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